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네. 발표가 됐는데 속 없는 만두 같은 결론. 정말 최악이네요. 속 없는 만두는 좀. 밀가루 맛만 나는데요. 네. 예. 왜냐하면 다들 궁금해했던 게 보험료율, 네, 얼마나 더 소득 내냐. 대체율, 네. 수급 개시 연령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네. 그게 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라는 감이 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유는 국민의 여론을 좀 듣겠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할 말은 이제까지 뭐 했나? 그냥 여론을 좀 듣겠다 해서 네. 그걸 수렴해가지고 내놓는 게 사실 개혁안이 돼야 될 텐데. 그러네요. 그죠? 네, 개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론 듣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 구조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 달 전인가요? 그쯤 나왔던 그 안에 비해서 더 두루뭉술하게. 예. 어떻게 보면 좀 후퇴한 거네요. 네. 두루뭉술하다는 뭐 얘기는.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18개 시나리오가 있었고 있었잖아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숫자들이 다 빠지고 유일하게 하나 앞으로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 고가를 8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데 1% 수익률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뭐 5%포인트 높이죠. 예,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해놨다는 거는 물론 이제 해외 투자 자산이라든가 좀 공격적으로 위험 그렇죠.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그거 외에 정작 중요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쏙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큰 네. 속 없는 만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다 김현우 소장님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18가지 시나리오 나왔을 때 네.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그중 하나가 선택이 됐을 텐데 네. 그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뉘앙스를 자꾸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건 예. 좀 더 많이 내고 좀 덜 받아야 되고 늦게 받아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사실 저희가 그거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쉽지만 네. 정작 그거를 입안에서 끌고 가야 되는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 그렇죠. 고충이 있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 맞습니다. 세대를 위해서. 선거가 곧 다가오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래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좀 누군가가 계속 논의를 가지고 가서 뭐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되든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끌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죠? 예.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진행을 할 텐데 김현우 소장님과 제일 얘기 많이 한 건 네. 결혼 아니고 금리입니다. 금리.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독실 씨하고 방송할 때도 금리가 제일 그래도 무언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 1년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금리를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빌려주면서도 고금리잖아요. 네네. 이제 조달하려면 예적금이 제일 좋은데 네. 많이 줘야지 이제 돈이 몰리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높은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적금 수신 금리가 요즘 어느 정도 되나요? 가파르게 올랐어요. 지금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한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보니까 네. 6월 말만 하더라도 3.65%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2달 지난 8월 말만 하더라도 3.68%. 네. 그러니까 0.03%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네. 9월부터 이게 급격하게 오르더니 9월 말에 3.79%, 오.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말에는 3.87%까지 에이? 올랐거든요. 예. 갑자기 오른 거죠. 그러네요. 저축은행권도 6월 말까지만 해도 3.96%였던 게 8월 말에는 4.1%, 그러다가 9월부터 쭉 올라서 9월 말에 4.19, 그다음에 10월 20일은 4.24까지 올랐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들이 특히나 많이 올랐는데 그렇겠죠. 충청권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금리를 보니까 9월까지 연 12%짜리 뭐라고요? 특판 적금. 이게 충청도에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높은 적금이 나왔고 충청도에 안 가셔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도 10.5% 수준의 적금 특판 상품이 나왔어요. 뭐 인천이나 천안 쪽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대 특판 적금이 나왔고요.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를 보면 지난달 말에 4.5% 1년 만기 정기예금도 나오고 뭐 적금은 5%고 1금융권에서도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4%대 굉장히 높은 금리로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8%까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일부 지방은행은 우대금리 다 적용받으면 10%대까지도 나오는 이 적금도 나와 있어서 요즘은 진짜 지금 정말 풍요롭다. 네. 예적금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봤쥬? 그러겠는데요, 지금 완전. 자, 그러면 시중은행의 경우에 아까 새마을금고는 왜 금리를 많이 주는지 대략 짐작이 돼요? 네.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지금 돈을 조달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줘야 제2금융권이 새마을금고에다 돈을 넣을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 시중은행이 최고 금리를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연 13%대 적금을 판매한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금리 뭐 1.3%라고 다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10배가 올랐나 싶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안 줄 것 같은데. 그냥 안 줍니다. 이 숫자만 보고 가셨다가 굉장히 실망하실 분들도 실망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네. 이달 초에 출시한 적금인데 13.6%예요. 네. 1년간. 그 최대 금액은 월 30만 원까지. 뭐 아, 300만 원씩 내게 되면 이거 뭐 망하겠죠. 그런데 이런 13%짜리, 10%짜리 이런 적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조금 약간 이건 허탈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이걸 그래요? 어떻게 우대금리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카드 저희 거 써주세요, 뭐 주거래 은행 저희 쪽으로 해주세요, 뭐 이 정도의 조건은 걸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정도야 그래, 좀 귀찮지만 그래도 이자 이렇게 준다는데 그렇죠. 할 만한데 보니까 13%짜리 금리 적금 상품 보니 뭐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한테 이럴 거면 제가 복권을 사죠.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당첨돼서 뭐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이게 얼마나 당첨 확률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추첨해서 우대금리를 주거나 네. 아니면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 아니, 이게 뭔가요 이게. 그리고 매월 입금일에 뭐 건강을 생각해서 10,000걸음 이상 걸어야 된다. 요거는 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 어차피 그쵸.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니까 할 수 이거는 할 있어요. 수 있어. 예. 하는데 어떤 걸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지 우대금리를 주는. 소장님 안 되겠네요. 마침 결혼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 가입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네. 보통 근데 결혼을 하면 초기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혼하면 빨리 저축하자 하지만 돈 쓸 게 많다 보니까 뭐 적금을 오히려 깨는 경우도 많은데 결혼하면 우대금리 주는 적금 상품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고 포장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상품들을 아주 잘 만들어낸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짜리, 5%짜리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많이 찾아볼 수는 있긴 한데 네. 두 자릿수 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세부적으로 좀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 늘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의도가 간파가 되면 네.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걸 잘 모르셨나 봐요. 요즘에 이게 그냥 예. 거의 저거 같아요. 그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중은행에서 네. 1금융권 은행에서 두 자릿수 적금을 내놓는 게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게 뭐 한 20-30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예. 뭐 IMF 때 외환위기 때 이때 당시 직전까지 뭐 금리 막 두 자릿수 주고 이럴 때 얘기니까. 2000년 들어오기 전에. 네, 그렇죠. 그 네. 직전까지니까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건데, 1금융권에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어느 은행인데 하고 이제 간판은 보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걸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될 텐데 반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왜 갔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금을 들러 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우대금리를 준대. 근데 나는 비혼주의자야. 혹은 이미 결혼을 했어. 왔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얼마라고요? 저 아무거나 하나 좀 그냥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간 김에. 그렇지, 간 김에 또 어디. 나 버스 타고 갔는데 네. 시간 내서 좀 그렇습니다. 허탈합니다. 예. 이러지 맙시다. 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네. 예. 그렇긴 한데 요즘에 초단기 예적금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2, 3년 짧게는 1년인데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1년 만기 상품보다 높다면서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이게 원래는 6개월짜리보다 길면 길수록 이제 금리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많이 줘야죠. 은행이 그동안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돈을 좀 굴리고 싶으니 좀 비싼 이자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죠. 요즘엔 6개월짜리가 오히려 1년짜리보다 금리가 높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랫동안 그 돈을 비싼 이자 주고 갖고 있는 것보단 짧게만 굴려보고 싶다. 그런 이제 속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금리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긴 상품 가입하는 것보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높은 금리 상품 나오면 그때 가입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수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요들을 잡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금리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9월, 10월 들어서 가지고 금리가 높아진 건 작년 이맘때쯤 예금 적금 가입하신 고객들 이분들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 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자금 맞아요. 정책 엄청났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금 적금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100조 원, 120조 원 가까운 돈이 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확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확 빠져나올 때가 됐다는 거. 그럼 근데 푹 꺼지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예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 예금 만기가 되면 야, 이 돈으로 주식해야지 이게 그러지 아니라 않아요. 또 예. 예금 가입합니다. 안전한 맞아요. 상품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을 좀 붙잡고 싶어서 예금 금리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예금 금리 1년짜리 높게 주면 1년 후에 또 이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죠. 그 생각에 야, 6개월짜리로 좀 더 높은 걸로 해서 분산 좀 시키자. 요 사람들이 좀 6개월 후에 만기가 되면 그때 조금 금리를 낮추더라도 예.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말 가가지고 출혈 경쟁하는 건 좀 낮춰보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 생각에 이제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6개월에 살짝 금리 더 주면서 요것도 있습니다. 우리 돈 길게 묵히는 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요즘에 6개월도 많이 주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좀 예. 짧은 이 만기의 그 금리도 고금리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김현우 소장님 약간 얄미웠어요. 너무 은행 쪽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약간 역할 하시면서 약간 얄미웠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단기로 네. 뭐 또 그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결혼 자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단기로 길게 들 수는 없지만 단기로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 고금리 상품을 그렇죠. 내년 활용하시면 뭐 4월, 네. 5월쯤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걸 1년짜리로 묻어놓자니 네, 조금 그렇고. 애매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딱 네. 좋죠. 6개월짜리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예. 뭐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제가요? 없습니다. 예. 근데 저 이거는 진짜 신기했는데 네. 정기예금 이자를 여러분 미리 땡겨서 준대요. 네. 아니 보통 이제 돈을 빌릴 때 선이자를 떼가는 사채업자는 봤어도 그렇죠. 저도요. 예. 돈을 그 예금하는데 선이자를 미리 딱 주는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걸 이제 은행에서 인터넷 은행에서 하는 어머. 건데 이자 먼저 주고 저 원금만 보관하고 있다가 약속된 기간 지키면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만기도 와. 짧아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상품인데 좋네요. 근데 이자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3.5% 그리고 가입 한도는 근데 넉넉해요. 최대 10억 원까지. 오. 예, 10억 원이 없어서 이건 못 하는데 돈이 많다면 사실 지금 만기를 기다려가지고 그 이자를 받는 것보다 그쵸? 일단 이자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 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재투자하게 되면 사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니까 요 네. 이자 받아가지고 요긴하게 써도 좋겠지만 네. 요것도 예금에 들면 또 이자 주는 그 상품에 또 들면 또 이자가 나오고 굉장히 이상적인 그쵸? 네, 이상적인데 요것도 이제 3개월, 6개월인데다가 중간에 깨게 되면 그 이자 받은 만큼 원금에서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조금 높은 금리의 파킹 통장이나 아니면 CMA 통장 요것과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조삼모사의 느낌이에요. 예, 조삼모사입니다. 이게 만기 때 기다려서 그 돈 그냥 사실 소액의 예금은 뭐 3.5%라고 해봐야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네. 3만 5천 원인데 이게 6개월짜리면 네. 뭐 10,000원 남짓한 돈이잖아요. 세금 떼고 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기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죠. 그러니까 네. 사채업자들이나 아까 이게 불법 사채업자들이나 선이자 떼고 뭐 이렇게 물건을 돈 빌려주고 돈을 주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자 먼저 주고 원금만 보관하세요. 아, 떼가는 걸 먼저 떼가는 사람은 봤어도 먼저 주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 먼저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슈가 되는 네.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킬 때 이런 게 거의 이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중금리 중신용자들한테 대출 좀 원활하게 해줘라 하고 은행들끼리 좀 경쟁 좀 해라. 너희들 그쵸. 매번 하는 그 예대 마진 가지고만 뭐 하는 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해봐라라고 했는데 은행이란 산업이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서도 좀 신선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맞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품 설계하신 분 굉장히 그쵸. 네.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달라질 거- 절차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순서만 바꿨는데 신선하고 그리고 어. 이자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먼저 주니까 낮을 수 있어라고 오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난 4.5%보다는 그냥 1%포인트 낮더라도 6개월 기다리는 것보다 이거 들래 그렇죠. 하는 수요들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홍보도 되고 예.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출중하신 분인 것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장님이 이분을 보너스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자, 이런 초단기 예적금 상품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적금 상품 가입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네. 금융시장 불안하고 진짜 주식 지수가 하루에도 2%를 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이게 이제 너무 좀 당연시 됐어요. 저는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놔가지고 앱에 그러면 이제 홍콩 증시 2% 이상 하락, 뭐 국내 코스피 지수 2% 이상 하락, 지수가 이렇게 2% 넘게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건 개별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변동성이 예, 크다는 그렇죠. 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좀 투자라는 걸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 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좀 변동성도 줄어들면 그때 투자를 할까 하는 수요들도 많은데 어디에 안전하게 묻어놓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뭐 은행 예금이잖아요. 그렇죠. 예금인데 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하니 이걸 2년, 3년 묻어놓긴 또 그렇고 예. 1년 후에 금리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 초단기 상품, 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곳으로 수요가 몰린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금융소비자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고금리가 좀 지속될 것 같다. 뭐 연준도 연내 금리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또 1년짜리 묶어놨다가 중간에 금리 올라가면 배 아파서 어떻게 6개월 정도 묶어놔 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초단기 예적금 상품을 선호를 하고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은행들도 좀 그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네. 내놓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지금 앞단에 말씀하신 거 요거 비교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케이스. 그렇죠. 예. 최소한 빚보다는 네. 저금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대부분의 서울 사는 현대인들의 상황은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적금을 이유를 많이 준다는 건 대출할 때도 이자를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특히나 이제 원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은행채 금리, 채권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고정금리 대출의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걱정되는 건 이렇게 예적금 상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코픽스 금리도 다음 달에 엄청나게 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원가도 올라가면 대출 당연히 그 가격 최종적인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네.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좀 줄여라, 가계빚 좀 줄이는 쪽으로 가라라고 은행에다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받으러 오신 분한테 오늘부터 대출 안 됩니다. 저희는 대출 전면 금지예요 할 수는 없으니 금리를 올려받는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뭐 속으로는 속내야 어떡하면 좋아요 고객님 아이고 좋아라 할 수도 있지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그 기준금리를 뭐 올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붙는 가상금리 이제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적용됐던 우대금리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평균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째 상승해가지고 4.35%,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6.59%.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신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일단 최저 한 4%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그게 신용대출이라든가 내 신용에 결부돼 있는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뭐 6%, 7%도 1금융권에서도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뭐 예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대출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적금은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예. 해도 대출은 진짜 주택담보대출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 쌓여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0. 몇 %포인트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은행들의 경우에는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마진이 될 수 있는 예대금리 차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그럼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대출 금리 그렇게 오르면 또 은행 앉아가지고 그냥 돈 잔치하냐? 돈 잔치 하겠네, 예대 금리 크게 벌어지겠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수신금리 앞서 네. 말씀드린 예금이나 적금 금리 이 상승폭이 더 가팔라 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예대 금리 차이가 좀 좁아졌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지난달보단 좁아졌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정부에서 가계 빚을 좀 더 줄여라라는 압박을 더 크게 주면 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작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 상품들 이걸 다시 재해치시키고 나면 네. 이제 뭐 잡은 물고기 밥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대금리 낮추게 되면 예금 금리 낮추게 되면 이제 예대금리 차는 벌어지게 될 거고 그게 뭐 한 2-3달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이제 은행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야 너희들 또 예대금리 엄청나게 수익을 받구나. 또 연초에 이제 그럼 성과금 단시하겠구나 이런 뉴스들이 또 뻔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고금리 특판 예금들이 많아서 뭐 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지금 보니까 대출 금리는 몇 억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예적금은 뭐 최대 30만 원. 10% 넘는데 최대 30만 원. 네. 결혼하셔야 돼요. 막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예,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은행이 그 정도는 이제 계산을 하고 늘 손해 보지 않는 장사만 하죠. 손해 볼 것 그렇죠. 같은 장사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사실은 근데 우려하는 게 요즘에 연체율 높아지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예, 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은행의 수익성이 조금 악화까지는 아니고 살짝 고수익에서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고금리 특판 적금이나 예금이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다거나 수익성을 악화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죠. 봅니다. 그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들, 그 먹고 튀는 사람들, 뭐 그런 네. 사람들 아니면 사실 뭐 은행의 수익성이 뭐 크게 저해될 정도로 우리한테 금리를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런 수신금리나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요즘 이상한 팁이 생겼는데요. 에, 이제 뭐예요? 예금 적금 가입할 때는 그냥 높은 거 가입하면 되지만 신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꺼려지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 내 집 마련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혹은 네. 뭐 결혼하신 분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쵸. 마침 이제 집을 꼭 마련해야 돼라는 네. 분들 수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면 가계빚 줄여라라는 압박 때문에 신규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올라 있는 그 가산 금리는 네. 기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가산 금리 폭은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 금리는 3% 예. 그리고 여기에 붙는 가산 금리는 3% 포인트 이렇게 붙이면 네.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이 가산하는 폭은 그대로 계속 이 대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마진이 비쌀 때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규 대출을 꺼리실 필요가 없는 게 대환 대출. 그러니까 갈아타는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환 대출 최저 금리가 우대 금리 적용받으면 3.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굉장히 낮은 금리죠. 네.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연중에 그거 나왔었죠.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플랫폼에서 막 조회를 해가지고 아주 싼 곳으로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좀 출시가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출시될 예정인데 네. 정부가 이걸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민들 빚 부담 줄여야 그렇죠. 되니까 금리 올라가는데 너희들 이거 경쟁해가지고 낮은 곳으로 좀 갈아타도록 만들어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 대환대출 전용 상품들을 지금 은행들이 내놓고 있어요. 오. 이제 상품 먼저 마련을 해야 플랫폼이 나오면 거기다 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건 대환대출은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고 네. 신규 대출은 받지 마라고 해가지고 높고. 높단 그럼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걸 받은 다음에 갈아타면 되는데 늘 그럴 때 우리가 걱정이 중도상환 수수료. 그렇죠. 예, 거의 근데 사실 중도상환 수수료 무는 게 이 폭이나 똑같아요. 한 3년 정도 이자 비싸게 내는 거나 중도상환 예. 수수료 내는 거나 그래서 에이 그게 그거네. 네. 괜히 중도상환 수수료 몇백만 원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그냥 쪼개서. 대출이자 내고 말지 하는데
일부 이제 이금융권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만 지나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오.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예 면제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일반 은행권 대출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지만 어차피 6개월 정도의 그 1% 이자는 별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놓고 음.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그 시점 가서 대환대출로 갈아타시면 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이상한 팁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게 요령을 습득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막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할 텐데 대환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방향이고 신규 대출을 막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내년 초 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올 때까지는 나오고 나서도 네.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인데요. 예, 요거는 기억을 해두셨다가 네. 요즘 대출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카카오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열흘 붉은 꽃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는 열흘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반토막이 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가 유난히 네이버에 비해서 말이 많은 이유가 네. 구조가 달라서라면서요. 네, 구조도 다르고 이게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이런 사업도 하네. 그럼 네. 카카오에 투자해야지라고 해서 봤으면 이 구조 자체가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 영역을 떼어놓고 경영을 시키겠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경영에 있어서 전문적일 수 있다 할 수도 있는데 계열사가 굉장히 많고 그 계열사가 많은 이유를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진짜 꽃 배달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김현우 씨 그거 해보고 싶다고요. 네. 그러면 사장하고 그때서 나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뭐 대기업에서 보통 벤처 기업 육성하는 것처럼 네. 아이디어 갖고 오면 너희 한번 해봐. 네. 1년 동안 지켜보고 너희 네. 분사시켜줄게. 네. 스타트업처럼 만들어. 네. 그래서 확장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네. 느낌이었던 거죠. 좋은 아이디어 갖고 오면 팀 단위로 해서 떼어가지고 계열사로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이건 문어발 확장도 아니고 같은 부서 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회사가 돼버리는 네. 뭐 이런. 약간 개구리알 같아요. 네. 개구리알을 나면 한꺼번에 막 이만큼. 그렇죠. 네. 그런데 알랄랄랄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제 사업 확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 플랫폼 기업이 골목 상권 다 침해해가지고 다 상권 망가뜨린 거 아니냐라는 지탄을 2021년부터 이제 국감에서도 받아왔는데 네. 이런 자율 경영 체제라고 하는 타이틀 멋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복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시세 조정 얘기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얘기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또 둔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야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매출이나 실적이 예전만 못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저거요. 저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장중에 최고가가 17만 3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 그게 2021년 6월 23일인데 네. 저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아니 저렇게 큰 기업이 3분의 1 토막이 나기도 3분의 1 토막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기 아니 4분의 1 토막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저렇게 되기도 해요? 저렇게 되는 거는 거의 이제 기업이 망했을 때 보이는 주가 그래프죠.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모든 그러니까요. 충격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저 때쯤 2021년 6월 정도쯤이면은 뭐 사실은 유동성도 풍부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YT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때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럼요. 근데 각종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는 성장이 실적이 계속되기 어렵다라는 네. 이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쭉쭉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는 자체적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과 최근에 나온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네. 것들 뭐 경영진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지면서 지금 카카오 주식 저도 아주 소액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게 왜 갖고 있었느냐 과거에 올랐을 때 갖고 있다가 이거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도 대기업인데 다들 저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언젠간 올라가겠지. 아유 그래도 블루칩인데. 네, 그렇죠. 뭐 시총 3위까지 갔던 네.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네이버와 견줄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에선 카카오 정도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해서 갖고 계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들여다보기도 싫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일이 있다. 네, 초전도체 주가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게 이 말이나 되나 대기업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김범수 의장이 자기부터 반성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시세 조작 의혹이라는 게 이런,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하이브가 SM 주식을 살라고 하니까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그게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난 스토리인데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SM을 인수하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 나는 SM 인수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SM의 이수만 그 분께서 지분을 하이브에다가 15% 정도인가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가 조금 더 약간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했는데 그때 하이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공개 매수라는 걸 했습니다. 개인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 가격의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파세요.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그게 공개 매수예요? 네. 우리한테 파세요? 네.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9,000원인데 네. 10,000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다 팔죠. 원래 비싸게도 불러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 한 달 뒤에 뭐 혹은 2달 뒤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특정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개 매수하겠다는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예. 왜 시장에다 팔어 여기다 팔지라고 예.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네. 그런데 10,000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게 11,000원이야 주가가. 안 팔지. 그럼 그렇죠. 이건 공개 매수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주식을 시장에서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공개 매수를 걸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더 낮았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결정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카카오와 일부 이제 카카오 자회사에서 주식을 2,400억 원 가량 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주가를 끌어올렸죠.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실패한 거죠. 10,000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1,000원이 됐으니 아이고 우리한테는 안 팔겠네 해가지고 결국은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되는. 그랬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이거 카카오 쪽에서 2,400억 원을 전부 다 매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와 일부 사모펀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너희들 카카오가 다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시세 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질문. 네. 아니 돈 있어서 네. 내가 주식을 막 샀는데 그 잘못했어요? 돈 있어서 주식을 산 거까지는 괜찮은데 시세를 조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시세를 어떻게 조정? 인위적으로 뭐 사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면서 올라가는 건 상관이 그건 없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의 가격을 올려놓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가격에 사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건 사실은 시세 조종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해서 개미들을 끌어모으고 비싼 가격에 싹 팔아버리면 이게 이제 이 작업이 되는 거고 작전주가 되는 거고 그렇게 확 팔게 되면 주가도 확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2,400억 원 매수를 한 건 너희들이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시세를 조종해가지고 공개 매수 가격을 넘기려고 작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한 게 맞느냐를 보려면 카카오 돈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사모펀드라든가 예. 이런 곳들이 서로 짜고 예. 이 가격에 사자는 사자는 행동을 보인 거 아니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카카오 주식, 예를 들어 SM 주식 그때 8,000원이었어요. 네. 하이브가 10,000원에 매수를 하겠다고 한 달 뒤에. 네. 그런데 이걸 딱 들은 카카오랑 사모펀드가 오케이. 그러면 11,000원에 사겠다고 해서 11,000원에 다 주식을 사요. 네. 그러면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일부는 팔고 네. 일부는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네, 네. 필요한 땡. 지분 가지고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냥 근데 그런 이거는 시세 조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을 한 거 아니냐. 물론 네. 너희들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요 SM 인수하기 위해서 지분을 산 거예요. 시장에서 사 모은 거예요. 네. 공개 매수 가격을 일부러 넘기기 위해서 가격을 맞춰놓고 우리끼리 요 가격에 사자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 조사해 보자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카카오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 사모펀드나 유한회사 이 두 국하고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오. 금융당국에서는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그 전에도 거래 내역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약서도 오고 가고 뭐 했더만 뭐 이런저런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한 거 없이 네. 독자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좀 카카오가 다 뒤에서 손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확 건데 선을 걷는데 기존부터 지우개로 지우개. 왜 보통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디 청문회에 나오시면 저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막 어디- 뒤져보니까 과거에 뭐 한 3년 전에 같이 밥 먹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계약서 쓰고 막 이렇게. 왜 처음 보시는 사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처음 본 게 아니라 오랜만에 봐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이런 핑계 대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전혀 상관없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카카오 잘못했어라고 결론이 나면 복잡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카카오 뭐예요? 뱅크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카카오뱅크를 지금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거든요. 네. 한 27% 지분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은산 분리 때문에 이렇게 산업 자본은 은행 자본을 10%를 넘겨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출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특혜를 준 거죠. 예. 다만 이 특혜를 주는데 너희들 최고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특정 비리, 금융범죄 이런 거 저지르면 안 돼.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들 일반 은산분리법 똑같이 볼 거야. 그럼 뺐을 거야. 이렇게. 뺏을 거야. 지분 다 팔아야 돼.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밝혀진다면 예.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2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17%를 팔아야 돼요. 10%만 남겨야 되나요? 그렇죠. 10%만 남겨야 되고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현우뱅크가 예, 됐어요. 이름만 카카오뱅크인 거고 이제 어디로 네.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 정체성도 카카오뱅크는 모호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은행이 부실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가 넓은 산업 확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금융업에도 진출을 했는데 심각하게 타격이 오겠죠. 그렇죠. 카카오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SM 인수한 것도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 조작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 인수 자체도 불발이 될 수가 있는. 뱉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당분간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속이 타겠습니다. 네, 지금 속이 김현우 탑니다. 소장님. 예.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